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에 시행된 동행 제1차 실전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 특히 이제 이 민사소송법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의 문제들은 지문 길이가 좀 짧았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7년 전부터는 이제 첫 번째는 기출 지문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문제 자체가 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 자체가 지문이 길어졌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냥 결론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 판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문제 자체의 지문 길이도 이제 길어졌지만 이 결론만 남겨서는 되지 않고 이제 중간에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변형을 해서 이게 이제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올해 2021년에 시행된 우리 시험인데 이제 처음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이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이 사무관 시험 중에 또 어떤 문제도 나왔느냐 하면 이 옳은 것은 몇 개인가라는 형태의 지문,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혹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하는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조금 어렵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에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렵느냐면 보통의 이제 문제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소급법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그죠 답을 전체 이제 지문들의 이제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를 모르더라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그 문제 이제 스타일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혹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하는 문제들은 지문 전체가 어떻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그렇죠 정답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이제 시험에서도 문제 1번과 문제 4번, 문제 8번 같은 이제 세 가지 그렇죠. 이 문제들을 보시면 세 개의 문제들을 보시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혹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식의 문제를 제가 이제 출제를 했고 그래서 조금 연습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시험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 소송 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1번부터 옳은 것이 이제 모두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지문이 옳지 않은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가 부분을 보시면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서 소송 대리인이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을 경우에 소송 대리인은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소송 비용 부담 재판 이따가 이제 보실 가집행 선고는 원칙적으로 독립해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가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그리고 소송 비용 부담 재판 보통은 당사자가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처럼 소송 대리인이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은 이제 불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재판 형식에 관계없이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제 즉시항고나 혹은 재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문을 보시면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안의 주문과 같이 함께 불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본안에 대한 상소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허용이 되겠지만 본안에 대한 상소가 이유가 없는 때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문과 다지문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라 부분 보시면 여기 승계집행문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승계집행문 제도는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이제 민사집행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1순환 과정과 2순환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판례가 한 3개 혹은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이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판례들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나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비용의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이 있으면 누가 이제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재판을 하죠. 이렇게 되면 원고가 자기가 들인 소송 비용을 피고로부터 정확하게 얼마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그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이른바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뭐만 정하는 거예요? 소송 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어떤 경우는 하지 못합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 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재척과 기피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 지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답 지문은 이제 4번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 지문, 이렇게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은 4번이 되겠죠. 그 이제 정리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기 1번 지문을 보시면, 이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 당사자의 관점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기피 이유가 됩니다.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 정한 바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번 지문을 보시면 단독 판사에 대한 채택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법관, 즉 단독 판사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요 부분하고 단독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서 그때 이제 기피 신청의 당부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 이제 그거하고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단독 판사에 대한 이제 기피 신청이 있을 때 그 당부의 재판은 그 단독 판사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리고 당부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분을 하셔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자,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제 심표 다음 문장입니다. 자,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적시 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민사집행법상의 적시 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죠. 이제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 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 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 지문처럼 개별 규정으로 집행정지효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각하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원칙하고 좀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지문은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기 이제 1번 지문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2번 지문도 조금 챙겨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소송 구조 신청인은 소송 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구조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시 항고가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한 가지 경우만 적시 항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소송 구조 결정의 상대방은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의 소송 구조 결정에 대해서만 적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일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문 1번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 소송 구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구조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문 형태를 잘 보면 적극적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소극적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설사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그 신청인이 성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문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그렇죠. 엄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그렇죠.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문제 4번에 이제 엄금 청구의 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소송법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모두 모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지문은 가지문, 나지문, 라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옳은 지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을 발행을 해서 자, 갑에게 교부를 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엄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다면 원인 채권인 물건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부분의 이제 중요한 쟁점은 소멸시효 중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 소멸시효의 중단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이제 소송물로 주장한 그 권리관계에 한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따라서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물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를 한 경우는 그때는 엄금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예외가 여기 다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엄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 대금 채권인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원이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마부분은 뭐냐 하면 기판역의 그죠. 시적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 그래서 이 변론 종결일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패소한 당사자가 이제 뒤늦게 그 형성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렇죠? 어떤 소송 등을 뭐 예를 들면 청구 예소를 제기를 했을 때 그 시적 범위에 의해서 차단이 되느냐. 이제 세 가지를 일단은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제권 그리고 취소권. 또 이제 마지문과 같은 백지 보충권은 그렇죠?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치백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반해서 이제 차단되지 않은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상계권하고 건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 가지하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문하고 나지문, 라지문이 어떤 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가지문을 보시면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 대리인에게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변호사 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독 사건 중에 일정한 소송 목적의 값 이하면 그때 이제 일정한 소송 목적의 값은 그 기준이 모든 단독 사건이 아니고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사자하고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거나 혹은 고연 관계에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비변호사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 사물관할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엄금 청구에서 같은 경우는 그때는 소송 목적의 값에 그렇죠. 관계없이 비변호사 대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비변호사 대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부분을 보시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송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 장소 즉 의무이행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서 채권자 주소지라고 이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공부를 한 대로 보시면 첫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 혹은 의무의 성질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나 의무의 성질 혹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의무이행지가 어딘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지참채무 원칙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그렇죠. 의무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즉 변제 장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 즉 엄금 청구의 소의 경우는 그 성질상 의무이행지가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급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 지급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이 특별재판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 자신의 주소지는
의무행지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가집행 선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심 법원이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문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단서 규정을 보면 어떤 경우에 엄금이나 수표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금이나 수표금인 경우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 때문에 라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의 경우는 가, 나, 라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정답 지문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지문에 어떤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거나 혹은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변론을 한 뒤,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본안에 관해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혹은 본안에 관해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혹은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한 경우, 즉 이제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그렇죠, 소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옳은 지문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되었느냐,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그때 이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그리고 본안에 관해서 청구 기각을 각구한 경우,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뒷부분 보시면 본안에 관해서 청구 기각을 구한 경우, 어떻게 보면 이 경우를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경우에, 그렇죠,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따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될 거고, 그래서 1번 지문은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어떤 부분이, 그렇죠, 즉 2번 지문과 3번 지문, 4번 지문 중에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지문을 보시면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원칙인데, 다만 누구도 당사자인 소송 무능력자도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소송법에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고, 자, 다음 이제 3번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보시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그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에 처하느냐 하면 선사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이제 과태료에 처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다를 암기하는 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조금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 부분을 조금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이제 349조입니다. 그렇죠? 349조를 보시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그렇죠,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문서 제출 명령에 거부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제재 규정이 349조를 보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문상으로는 따르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연결하시면 되겠죠.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경우는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슷하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그렇죠, 불응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법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요 과태료라는 제재 규정하고 여기 보시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제재 규정을 그렇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조금 더 무거운 제재가 되겠습니까? 과태료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무거운 제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소송의 승패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 과태료보다는 중한 제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그럼 여기 밑에 위에 이제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하고 선사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하고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조금 더 처음부터 이거는 당사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일단은 출석을 하고 선서도 하고 진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렇죠.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제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경우는 일단은 나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경한 제재를 과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자기나 친족 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 경우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직접적인 이제 쟁점은 아니지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렇죠.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두 문자를 땄습니다. 현선 공유치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공소제기 그리고 유죄 판결 치욕이 되는 상황인 경우는 그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 거부 사유하고 증언 거부 사유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현선 공유치증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어떤 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인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죠.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증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아니죠.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기 2번과 3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 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지문은 그렇죠.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문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재판상의 화해는 당연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따라서 이 법리에 따르면 그렇죠. 재심의소에서 재심 원고하고 그렇죠. 재심 피고가 그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게 그렇죠.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문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은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안 된다는 겁니까?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거는 만약에 이제 당연 무효 사유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보기 3번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보시면 자, 재판상 화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우리 판례는 재판상 화해는 사법 행위로 보지 않고 소송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상 화해는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를 할 때 착오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해서 재판상 화해를 했더라도 취소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소송 행위설의 입장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소송 행위설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치 이제 민법상 화해 계약과 마찬가지로 창설적 효력을 부여를 해주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합니까? 해제 조건부 화해가 가능하죠. 그 두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 이제 지문의 쟁점은 그럼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상황.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재판상 화해를 했다는 거는 이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한 거죠. 즉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디까지도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까?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창설적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이제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이제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그걸 하나 이제 떠올리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형식적 형성의 소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형성의 소위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소송 형태이지만 실질은 비송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처분권주의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하지만 문제 8번에 있어서 쟁점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문들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지문과 나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옳은 지문을 조금 본 다음에 옳지 않은 지문의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문을 보시면 자, 을에 대한 소의 소송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죠. 그래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그렇죠.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모두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만약에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당 소송 요건에 흠이 있는 부분만 부적법 각하가 되고 라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에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이 마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 절차의 정지나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것도 지문 하나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 을이 항소심 계속 중에 사망을 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판결 정본이 누구에게 그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이 되면 그와 동시에 을뿐만 아니고 병에 대한 전체 절차도 중단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판결 정본이 그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절차가 중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급 대리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상황은 그 소송 대리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이때 중단이 되는 겁니까? 상소 제기 특별 수권이 없기 때문에 판결 정본이 그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이 되었을 때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소송 대리인에게 상소 제기 특별 수권이 있다면 그 소송 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되겠죠. 그것도 같이 좀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가 부분하고 나 부분에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갑은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을에 대한 소만 취하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즉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일부의 소취하 혹은 일부에 대한 소취하가 가능하냐. 여기 밑에 박스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부의 소취하가 이제 가능한 경우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문제 8번처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일부의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소를 취하를 했더라도 그 소취하는 무효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가능한 것들 이제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자, 얘는 왜 일부의 소취가 가능합니까?
소송 공동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부의 소취하가 가능하고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조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도 일부의 소취하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나 부분입니다. 이건 68조의 그렇죠? 조문을 묻는 경우인데 소재기 시에 다른 공유자 정의 누락된 경우 이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렇죠? 권리 관계의 당사자 모두가 원고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당사자가 누락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 판례는 당사자 적격의 흠의 문제로 봅니다. 바로 이제 부적법 각하를 시키느냐? 그렇지는 않죠. 68조에 따라서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누락된 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피고라는 단어가 핵심이 되겠죠. 자, 피고 정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까지 어쨌든 옳은 지문이 되는데 이때 정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원고 측이 추가되는 경우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고 측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68조도 정리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자, 옳지 않은 지문은 이렇게 이제 1번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1번 지문이 어떤 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4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4번 지문이 올해 우리 시험에 그렇죠.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다. 여기 잘 보시면 건물 인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청구의 병합이긴 한데 그렇죠? 단순 병합이냐 선택적 병합이냐 예비적 병합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는 단순 병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심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빠뜨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 재판 누락이 되겠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항소를 하면 항소심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해서는 항소를 각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인 원심법원의 판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각하합니다. 물론 요 사안은 아니지만 이게 단순 병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이라면 재판 누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판단 누락으로 처리를 해서 상소를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문제 지문 1번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1번을 보시면 재권 판결 불복의 소송 절차에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냐가 쟁점이 될 텐데, 자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이제 형성해소하고 그 형성해소가 인용될 것을 대비를 해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요 재심해소하고 재권 판결 불복해소는 형성해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심해소를 제기를 하면서 이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를 해서 이행 청구를 병합시키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재권 판결 불복해소를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인용될 것을 대비를 해서 수표금 청구를 병합하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질문 1번에 왜 이런 형태의 병합이 안 되느냐 하면 보시면 재권 판결에 대한 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할 뿐더러 두 번째는 재권 판결 불복해소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가 무효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시면 재권 판결 불복해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는 좀 쉽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형성해소하고 형성해소가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이행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가 뭐라는 거예요? 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문 1번이 되겠죠. 재권 판결 불복해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병합이 가능하죠.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그렇죠.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화해 권고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옳지 않은 지문은
지문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문 3번을 보시기 전에 거기 이제 지문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렇죠? 여기 이제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가 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때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냐? 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화해라는 것은 상호 양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이의 신청을 취하를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취하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 상소 취하 그리고 소액 사건에 있어서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하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에 있어서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당사자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똑같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소를 했던 자가 상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문 3번이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의 신청의 취하는, 그렇죠,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실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 소송법 규정에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언제까지만 가능해요? 이의 신청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문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할 게 상소권의 포기입니다. 그렇죠. 이 상소권의 포기는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의 포기와 달리 상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상소를 제기를 한 이후에 상소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소 취하의 효력이 있죠. 아울러 우리 판례는 상소권의 포기는 상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좀 비교를 하셔서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은 지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4번이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인지 한번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선고가 확정이 되었다면 그 확정 판결은 당연 무효다.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렇죠, 그 판결의 효력은 그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자,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비교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게, 이따 우리가 문제 15번에, 그렇죠, 지문 1번에서 보겠지만 소제기 전에, 그렇죠,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를 했다가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 사망 사실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때는 당연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11번에 지문 4번 옆에다가 소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사안과 비교, 이렇게만 좀 가피를 해두시고 두 개를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문제 12번에 옳지 않은 부분은 지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문 1번을 이제 보시기 전에 여기 보기 지문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결 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제가 조금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송달 부분에서 이제 보충 송달에서 보면 보충 송달을 할 때는 그 수령 대행인, 즉 예를 들면 뭐 동거 가족이 동거인이 미성년자여도 관계없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 보기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미성년자가 직접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결 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되는 경우 그 판결이 소송 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송달은 부적법에서 무효다. 그래서 요거는 보충 송달과 이제 비교, 이제 그 정도만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문 1번이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망자에 대해서 실시된 송달은 무효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 서류를 수령을 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실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지문이긴 한데 문제 15번에 보기 1번 지문과 조금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 1번 지문은 소재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때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은 상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안과 여기 문제 12번에 보기 1번 지문과는 이제 두 개를 꼭 좀 비교를 하셔서 그렇죠,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은 이제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여기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시면 지문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지문 3번을 이제 보시기 전에 그 지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는 항소를 했지만 피고는 항소나 부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심 판결 부분 중에 청구 기각된 부분은 피고는 항소나 부대 항소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상소가 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서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에 일부를 취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그래서 여기 항소심의부터 이렇게 인용하였다면까지 이제 괄호를 처리를 하시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문 1번의 상황은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상소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심 판결 중에 피고는 자기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나 부대 항소를 하지 않았죠. 따라서 1심 판결 부분 중에 피고 패소 부분은 상소심, 즉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항소심 어느 단계에서 확정이 됩니까?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확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성소한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피고는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그렇죠, 피고 패소 부분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음 보기 2번 지문을 보시면 상고장을 제출을 하는데, 상고장은 어디다가 제출을 하는 겁니까? 원심법원 제출 주의에 따라서 항소심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에다가 바로 제출을 하면 이건 이제 원심법원 제출 주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처리 방법을 보시면 대법원에서는 그 원심법원에다가 소송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고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언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겁니까? 상고장이 대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따가 볼 이제 재심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인 보기 3번 지문, 어떤 부분이 잘못된 지문인지 잘못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시면 이제 불상소 합의는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자, 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불상소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와 동시에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그 불상소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느냐? 불상소 합의를 해제를 한다는 것은 소송을 계속 부활시킨다는 건데 그게 허용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미 판결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상소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1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해서 문제 1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은 재심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인지 한번 보시면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지문을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전속 관할로 하고, 그렇죠? 자,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서 본안 판결을 한 경우, 꼭 좀 기억을 하세요.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서 본안 판결을 했을 때
1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이제 법 조문 즉 451조 3항을 보시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할 수가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조금 451조 3항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했다는 것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소가 인용된 경우죠. 자, 항소가 인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1심 판결이 취소가 되었다는 거죠. 1심 판결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451조 3항의 규정 취지는 어떤 경우를 주로 이제 상정을 하느냐 하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를 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얘기는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대로 이어서 보면 1심 판결은 곧 항소심 판결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1심 판결은 재심 해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어떤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그래서 이 경우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할 수가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심 원고가 이제 실수로 어떤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1심 법원에다가 재심 해소를 제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처리 방법이 조금 전에 보셨던 상소장을 원심 법원이 아니고 상소 법원에 제출한 경우하고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1심 법원에다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하면 그 처리 방법은 이송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재심 소장을 어디다가, 항소 법원에다가 이송을 해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재심 제기 기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죠.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송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심 소장이 어디다가 1심 법원에다가 제출이 되었을 때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소장이 원심 법원이 아니고 상소 법원에 제출된 경우하고 반드시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울러 여기 451조 1항, 죄송합니다. 451조 3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조문이 또 453조 2항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 해소는 상급 법원이 관할한다. 그런데 지문이, 이것도 조금 지문이 어렵지만 이건 지문이 훨씬 더 조문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보시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451조 3항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경우고, 여기 453조 2항의 본문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항소를 각한 경우입니다. 항소를 각하를 했다는 것은 항소 요건에 흠이 있어서 항소를 각한 경우죠. 이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은지를 판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1심 판결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았고 뭐만 본 거예요. 항소 요건에 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항소를 각하시킨 거죠. 따라서 항소를 각하를 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못 간 겁니까? 항소심 본안 판결까지. 즉 다시 말하면 뭐 항소를 인용을 할지 항소를 기각할지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의 상황과 다르게 밑의 상황은 두 가지 이렇게 판결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만약에 1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으면 1심 법원에다가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 항소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 법원에다가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소송법 조문에는 그렇죠, 관할 집중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 경우는 어디다가, 항소심 법원에다가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하도록 453조 2항 본문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조문을 이제 반드시 같이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5번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가끔씩 요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날짜 형태로 나와서, 그렇죠, 어떤 시점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조금 연습을 하셔서, 그렇죠,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본 다음에 날짜를 넣게 되면 조금 바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순서대로 날짜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7월 9일, 7월 15일, 이렇게 10월 11일 이렇게 적고,
지문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이 혹은 이런 사실들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대로 이제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5번을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청구 해소를 제기를 했고 소제기일은 7월 9일 그리고 소장 부분 송달일은 7월 15일. 자, 이제 7월 25일에 소송 계속이 발생을 한 거죠. 1심 변론 종결일은 10월 11일입니다. 자,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옳지 않은 지문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옳지 않은 지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옳은 지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제 밑줄 하나 치시고 자, 갑이 2021년 10월 15일. 자, 10월 15일은 언제요? 1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 이렇게 사망한 경우죠. 그래서 날짜에도 밑줄을 하나 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에 사망을 하게 되면 1심 법원은 갑의 상속인으로 수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즉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해요? 우리 조문에 10월 29일에 판결을 선고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더 정리를 하실 거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판결을 선고한과 동시에 이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되죠. 그 옆에다가 판결 선고 시에 소송 절차 중단 하나 이제 써두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법원에서 그러면 누가 이제 실수로 그 사망자 명의로 공실 송달을 하게 되면 사망자 명의로 공시 송달을 하게 되면 그 공시 송달은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지문도 이제 거기까지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1번과 2번과 3번 중에 그렇죠?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1번 지문 을이 사망한 경우고 2번 지문은 갑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옆에다가 피고 사망 그리고 2번 지문 옆에다가 원고 사망 이렇게 일단 써두시고 계속 보시면 이제 피고 을은 5월 11일에 사망합니다. 자, 5월 11일은 그렇죠. 소재기 전에 사망한 경우죠. 이른바 소재기 전 그렇죠. 피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때 이제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을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지 않고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자, 이제 유일하게 그렇죠. 이 판례를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봅니까? 당연 무효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 무효로 보는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 1심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을의 상속인 혹은 그 상대방은 뭐가 불가능해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상소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지문 2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소재기 전에 만약에 이제 피고가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원고가 모르는 경우는 뭐가 가능합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문처럼 원칙은 소재기 전에 5월 11일이니까 소재기 전이 되겠죠. 원칙은 소재기 전에 원고가 사망하면 당사자 표시 정정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은 부적법해요. 근데 그 지문 2번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갑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다음 소재기 전에 사망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소송 대리인이 원고 갑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이제 갑을 원고로 표시를 해서 소를 제기를 했다면 그 소재기는 적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적법하기 때문에 시효 중단 등의 소재기의 효력은 누구에게? 갑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도 최근에 이제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이제 밑줄 하나 치시면 되겠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갑이 언제 사망을 해요? 8월 10일에 사망합니다. 즉 소장 부분 송달 이후 1심 변론 종결일 전에 사망을 했네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차는 중단이 되고 상속인은 수계를 밟아야겠죠. 자, 그런데 갑의 상속인은 A하고 B가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되겠죠. 이때 이제 공동 상속인 모두가 이 소송 절차를 수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지문 3번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속인 A와 B 중에 A만 수계 신청을 하고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적법한 상속인 B에게도 미친 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문 3번 옆에다가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이제 당연성계 긍정설 때문에 그런데 요 지문 3번의 경우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지문 3번 옆에다가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와 비교.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동소송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공유관계 소송은 기본적으로 통상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A하고 B가 있으면 근데 상속인 A와 B가 반드시 공동으로 수개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의를 확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수개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만약에 A만 수개 신청을 하고 B는 수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만 미치는 겁니까? A의 그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B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1심 법원에 계속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이제 기출 지문은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3번 지문은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하고 두 개를 그쳐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은 이제 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지문은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4번 지문에 어떤 부분이 그렇죠? 잘못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을 보시면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만 가능합니다. 무엇은 빠집니까? 법률 위반은 빠지죠. 그래서 4번 지문 이 부분이 이제 옳지 않고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보시면 재판에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요 법률 위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지문들을 골라내면 되겠죠.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은 자, 2번, 3번, 4번입니다. 이제 2번, 3번, 4번을 보시기 전에 지문 1번을 한번 읽고 그렇죠. 옳지 않은 지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시 그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내세워서 그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행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여기 이제 문제 17번에 보기 1번 지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판력에 작용해서 모순 관계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 1번 옆에다가 모순 관계라고 하는 데 써두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을 보시면 물건의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물건의 인도를 명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인도 판결의 기판력은 그 물건에 대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미친다. 이건 이제 지문 2번은 기판력의 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또 우리 이제 공부한 대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그렇죠.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혹은 선결 관계에 있거나 모순 관계에 있는 경우 기판력이 작용을 하는데 지문 2번을 보시면 전소는 인도 청구의 소, 후소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뭐 소송물 동일이나 뭐 선결 관계 그리고 모순 관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이 되고 계속해서 3번 지문을 보시면 이제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송 판결의 기판력, 즉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소각화 판결을 한 이 소송 판결에도 기판력은 첫 번째는 발생하죠. 하지만 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본안 판결의 기판력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 요건의 혐결에 관해서 미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비록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 요건의 혐결을 보완을 해서 다시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그렇죠. 본안 판결의 기판력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4번 지문을 보시면 이제 4번 지문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른바 이제 기판력의 차단 효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후소에서 전소의 변론 종결 전에,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겠죠. 변론 종결 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 방어 방법을 주장을 해서 전소 확정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 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는데 자, 뒷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격 방어 방법이 즉 전소에서 당사자가 공격 방어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는 그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기판력의 시적 범위 차단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대로 하면 당사자가 그렇죠. 그 해당 공격 방어 방법을 알았든 몰랐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든 관계없이 모두
차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4번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자백과 자백 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지문은 지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3번을 확인하기 전에 지문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서정이 진정 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고, 자, 이는 문서에 찍힌 인형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지문 2번은 재판상 자백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재판상 자백은 원칙적으로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문 2번에 문서의 진정 성립, 진정 성립에 관한 부분은 증거력, 즉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부분이죠. 이른바 보조 사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보조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유일하게 주요 사실이 아닌, 즉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가 지문 2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진정 성립 위에다가 보조 사실임에도라고 하나 써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정 성립에 관한 부분은 보조 사실이지만 우리 판례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아울러 어떤 경우도 인형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백의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지문 3번에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3번 읽어보면, 재판상의 자백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물론 이제 재판상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렇더라도 동의가 없더라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착오에 기한 자백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자백은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증명의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질문도 조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 증거에 의해서 증명함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자백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는 간접 사실입니다. 간접 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크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밑에 해설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변론주의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변론주의라는 것은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변론주의입니다. 자, 이럴 때 주요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주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 주요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증명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접 사실을 통해서 그 주요 사실이 진실하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주요 사실은 증명의 목표, 간접 사실은 증명의 수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건 간접 사실을 통해서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아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상 자백의 그 대상은 주요 사실만 원칙적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백한 사실, 여기 이제 주요 사실이 되겠죠.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할 때 위에 얘기를 그대로 이제 끌어오면 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어떻게 주요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보시면 이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들을 이제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 3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인데, 물론 지문 2번은 이제 보시면 집행인락의 표시는 공정인에 대한 소송 행위이고, 소송 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으로 이제 1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에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시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단독으로 한 소송 행위는 무효이고, 어떤 경우도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 행위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 12번에 2번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을 할 때 미성년자인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을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소송 서류의 송달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 19번에 1번 지문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문제 12번에 2번 지문과 연결되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음 계속해서 3번 지문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는 통상공동소송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자, 통상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그리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6절 뭐라 그래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이 지문 4번인데, 자, 키가 되는 단어는 선정 당사자입니다. 자, 선정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정 당사자는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송 행위에 관한 모든 사법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4번 지문과 관련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은 선정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말이 나오면 되겠죠. 변호사 보수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 선정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렇죠, 키로 삼아서 따로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은 지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3번을 보시기 전에 지문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소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만약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얘는 처분권주의 위반이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등기 원인인, 그렇죠? 매매, 그리고 등기 원인인 양도담보 약정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원고는 뭐가 가능해요? 옆에다가 상소가 가능하다. 즉 상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해서 이제 보기 3번 지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3번을 보시면, 자, 피담보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 그리고 이제 지문 3번은 처음부터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부존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무에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해서 그대로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보기 3번 지문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여기 이 지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초에 이제 채무자가 그렇죠, 피담보 채무의 존재를 인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피담보 채무 1억 원 전액을 변제를 했다. 다시 말하면 피담보 채무 전부가 소멸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해소를 제기를 했고, 그때 만약에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1억 원 전부가 변제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잔존 채무 4천만 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 판례인데, 보시면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 중에는 그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장래 이행해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도 있고, 따라서 잔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그렇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비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판례가 이른바 현재 이행 청구가 있을 때 장래 이행 판결이 가능하냐 부분이죠. 요건 이제 가능한데 위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 3번하고 밑에 이제 비교되는 판례 두 개를 꼭 좀 비교를 해보세요. 지문 3번 애초에 채무자가 그렇죠, 자기에게는 채무가 발생조차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비교되는 판례는 애초에 채무는 있지만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니까 비교가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1번 지문을 보시면, 자, 변론주의와 성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을 반드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렇죠? 1번 지문을 잘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1번 지문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은 돼요. 다만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소극적 손해는 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손해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만약에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그리고 증거 조사 결과 이게 이제 증거 원인이 되겠죠. 이들 통해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을 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었고 이 판례 입장들을 따라서 소송법에도 그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1번 지문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될 지문이 2번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해서 주장 증명을 했다면 이 부분이죠.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 기초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변론주의 원칙상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잘 보시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고 2번 지문은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반드시 이제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해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추가로 한번 그렇죠. 거기 이제 기본서에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에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지문 확인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2번 지문, 옳은 지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나 이제 팁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자, 분할된 경우가 있고 이제 토지가 환지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환지라는 말이 나오면 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결의 경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불 불가, 그렇죠. 환불은 안 되고 이에 반해서 물건을 샀을 때 분할하는 것은 분할 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환불 분할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키워드를 따셔서 대비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4번 지문인데 이제 통상의 경우는 당사자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하면 이제 보통은 불복이 가능해요. 근데 유리한 경우가 뭐냐면 판결의 경정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 항고가 가능하고 자, 이에 반해서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22번에 지문 4번도 조금 예외적인 그렇죠. 다른 상황과는 예외적인 그렇죠.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23번을 보시면 서정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은 3번 지문이 되는데 이제 3번 지문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이제 1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 판결서는 그 판결이 있었던가 혹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는 처분 문서성을 갖습니다. 이거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판결서에는 처분 문서성은 있다. 이건 이제 그쵸 견해가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서에 이른바 보고 문서성도 인정을 할 거냐? 이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보고 문서성을 인정을 하지만 소수 의견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보시면 판결서 중에서 한 그 사실 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고 문서성도 가십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지문 2번은 문세 진정 성립을 인정을 할 때 감정뿐만 아니고 법원은 이제 검증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취지가 2번 지문이니까 이제 그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되고 3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송법 356조 1항에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 공문서라면 이 그대로 그렇죠. 그 공문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른바 공사병존 문서입니다. 그렇죠. 공사병존 문서는 그 문서 하나에 공문서와 사문서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문서를 공사병존 문서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356조 1항에 따라서 당연히 공문서 부분은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진정 성립의 그 추정력이 사문서까지 미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보기 3번이 그렇죠. 이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매도 정서가 사문서가 되겠죠. 자, 매도 정서 등의 등기소의 등기제, 지금 말하면 등기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등기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정서 자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 있다. X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공사병존 문서인 경우에 공문서 부분의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되더라도 사문서 부분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 3번은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이 공사병존 문서 중에 전체 문서에 대해서 그 추정력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사서정서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해서 24번을 보시면, 자, 관할과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지문은 자, 3번 지문입니다. 그렇죠? 자, 3번 지문을 보시기 전에 거기 2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송 결정의 기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가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해서 확정된 이상은 원칙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배해서 이송한 경우에도 미칩니다. 이건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급심에서 심판을 해야 될 사건을 하급심에서 심판하지 않고 상급심으로 올려보내면 이것도 이제 전속관할 규정 위반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그 상급심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신급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하나 챙겨두시고, 자, 지문 3번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3번을 보시기 전에 우리 소송법 39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조문 그대로이긴 한데, 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 부분이죠. 여기 잘 보시면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소송법 3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34조 1항을 잘 보시면 다른 뭐 35조 혹은 34조 2항과 달리 당사자에게 뭐가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송 신청권이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를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제기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피고를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 신청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송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사 피고를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 신청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재판 불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법원이 직권 발동을 해서 의뢰 이송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해도 을은 39조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느냐? 즉시 항고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을은 즉시 항고가 불가능해요. 다만 이송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직권 발동을 해서 이송 결정을 한 경우는 갑은 39조에 따라서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꼭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비교를 하시고, 따라서 만약에 이제 갑이 즉시 항고를 한 거예요. 이송 신청에 대한 이송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 즉시 항고를 했더니 그 즉시 항고심에서 그 이송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갑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다시 을이 이송 신청의 취소 결정, 그렇죠? 이송 결정의 취소 결정, 항고심이 한 요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 요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최근에 우리 판례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을에게는 이송 신청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서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문 3번을 한번 보시면 관할 위반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아니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지만, 조금 전에 그렇죠,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3번, 4번인데, 먼저 2번, 3번, 4번을 확인하기 전에 이제 지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 자, 누가 상고를 제기를 한 거예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설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상고 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죠. 자, 요 이제 지문이랑
해설 자료에도 이제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꼭 돌아가셔서 뭐랑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느냐면 지문의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공동소송적 보도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판례는 공동소송적 보도 참가인이 아니고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상황과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을 때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경우를 반드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2번, 3번, 4번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상의 보조 참가에서 참가적 효력은 누구 사이에서만 미칩니까? 피참가인하고 참가인 사이에서만 미치지, 그렇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서는 미치지 않죠. 이건 이제 별로 어렵지 않고, 다음이 이제 지문 3번인데 이른바 이제 권리 주장 참가가 될 겁니다. 이 권리 주장 참가는 그 원고의 본소 청구하고 참가인의 그 청구가 주장 자체에 있어서 양립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원고가 청구한 거하고 본소 청구하고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양립 가능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이제 채권적 청구권은 대인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 3번을 보시면 이제 가별을 상대로, 그렇죠, 이제 채청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는 본소가 계속 중에 만약에 그 매매 이후에 이제 점유 취득 시와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가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둘 다 채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립 당사자 참가는 부적법하겠죠. 그래서 지문 3번은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이 지문 4번입니다. 그렇죠. 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 행위가 사회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사회 행위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사회 방지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적법하다. 이제 결론은 부적법한데, 이제 이 부분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요 경우가 요 지문 형태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원고는 수익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인데, 이걸 보시기 전에 밑에 요 경우를 먼저 이제 보신 다음에 우리 사안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이제 수익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렇죠, 정여를 하고 그 정여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여 계약이 사행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해소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사행위 취소해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행위 취소 판결이라고 해요. 자, 그렇더라도 그 사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누구 사이에서만 미칩니까? 채권자하고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지, 이 사행위인 정여계약이 취소되는 효과는 누구 사이에서는 미치지 않아요. 채무자하고 수익자 사이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사행위 취소 판결의 상대효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시면 지문 4번이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원고가 수익자이고 피고가 채무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여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기판형을 받기 위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원고인 수익자가 여기 피고인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정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채권자가 이 소는 자기의 이 소를 통해 자기의 그렇죠,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회방지 참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사회행위 취소성 형태로 된 겁니다. 이제 청구 취지는 뭐예요? 이거를 기각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판결을 인용해 주지 말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연결을 해보면 설사 이 소송에서 그렇죠? 얘가 얘를 상대로 해서 이 소를 제기를 해서 이게 성소가 되어도 사행위 취소 판결의 상대효에 의하면 이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안 미치는 거예요? 원고 수익자하고 피고 채무자 사이 이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어도 이게 기각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상황에 따르면.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회방지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문 4번을 보시면 원고, 수익자가 되겠죠. 피고 채무자에 대한 그 청구의 그 원인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사회방지 참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죠?
사행위 취소 판결의 상대 요에 의하면 이 사회 방지 참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고, 특히 25번에 이제 4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몇 번씩 읽고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2021년 10월 30일에 시행이 되었던 2022년 대비 이제 우리 시험의 민사소송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